있었네. 조졌네. 어떡하지? 일단 하나 할게요. 어떻게 불러요? 세포막 내부의 공간, 이것저것 물질이 들어있는 곳을 우린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막 내부에 여기 똑같이 세포질이 있는 건 신경세포체나 축삭돌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보면,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의 막을 보면 얘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특별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분화 미분화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뉴런으로서 다른 세포들이랑 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다른 애들은 이 뉴런이 하는 일은 안 할 거고, 뉴런은 뉴런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뉴런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 막에는 단백질들이 원래 많이 껴져 있거든요. 이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원래 많은데, 그 중에서 요 축삭돌기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단백질 세 가지가, 하나는 나트륨 통로라고 이제 우리 흔히 불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칼륨 통로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러줄 겁니다. 우린 이제 이 세 가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름만 보고 드는 생각이 대부분 그대로 쟤네들의 기능이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나트륨 통로는 뭐 하는 애겠어? 생긴 거 그대로 나트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쟤는 그냥 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나트륨이 그냥 나트륨은 아니고 나트륨 이온. 사실 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나트륨입니다. 여러분들 뭐 짜게 먹으면 나트륨, 고나트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싱겁게 먹는 걸 뭐 저나트륨 식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 나트륨이 저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얘가 이 통로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물질들 중에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친수성이거든. 그러니까 물의 잔로가 수용성 내지는 친수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나 이런 이온들은 친수성, 수용성인데,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가 되는 게 지질, 즉 지방입니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용성 내지는 소수성을 가지거든요. 성현이는 듣고 있죠? 그럼 듣지만 말고 보기도 합시다.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나트륨 같은 이온은 이런 친수성이기 때문에 인지질, 그러니까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없어서 꼭 이런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가 없으면 아예 그냥 이동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 안팎을. 그리고 그건 칼륨도 마찬가지겠지. 이 K 플러스 얘도 칼륨 이온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칼륨 이온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포막은 통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칼륨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뚫어 놓는 게 칼륨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 그대로 그냥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세 가지 단백질 중에 제일 특이한 놈은 이 놈이 될 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자, 일단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놈에 대해서 알기 위해 펌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펌프가 뭐예요? 펌프 모임.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펌프는 두 가지가 있겠고,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오락실에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펌프는 보통 물을 퍼올린다던가 이런 데 쓰는 게 그 펌프겠죠. 그치?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요즘엔 여러분들 그 시골 전형적인 시골집 그런 데는 갈 일이 없나? 보면은 막 시골에는 그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야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냥 펌프라고 불립니다. 보통 그런 거의 역할은 뭐냐면 원래 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저장되어 있거나 지하수 혹은 이제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원래 물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될 거 아니야. 되게 단순하게 중력 때문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역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펌프인 건데 그걸 역행을 하려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닐 거고 항상 뭔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눌러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물이 끌어올려지는 방식일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살 테니까 뭐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어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건데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서도 결국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위에 층으로 끌어올려 주려면 펌프가 필요한데 이런 데서 사용하는 펌프는 주로 전기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든 이 펌프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기능을 한다. 원래 냅두면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 펌프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 거꾸로 반대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펌프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지. 이건 꼭 생명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펌프를 얘기하든 펌프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 칼륨 펌프도 똑같아. 얘는 에너지를 이용할 거고 원래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걸 생명과학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자 에너지를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항상 뭘 이용하는 걸까? 생체 내에 존재하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항상 뭐게? 기존에 쓰던 표현으로 따지면 화학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물질. 우리가 즉석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A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생물이 에너지를 쓴다 하면 그건 다 뭘 쓰겠다는 소리냐면 이 ATP를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ATP는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면 세포호흡 과정에 만들어져요. 이 ATP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뭐 나중에 봐도 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 명칭에 일단 지금은 익숙해집시다. 그냥 AT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물질이거든요. 물질. 근데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물질이긴 한데 이게 우리는 사람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 살을 찌는 이유가 결국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얘는 지방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까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저장 형태가 아니라 곧 사용할 건데 그 사용하기 직전에 잠깐 담아두는 형태 이런 게 이제 ATP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TP는 물질인데 에너지를 담아두는 물질이지만 사실상 생명과학에서 쓰는 개념으로는 그냥 이 자체가 곧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라고 그냥 연결을 해버리셔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ATP는 그냥 에너지야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당장 지금 여기 단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해주고 갑시다.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원래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물질을 보낼 건데 그럼 원래 이동해야 되는 방향은 뭐고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는 뭐냐라는 걸 보면요. 자, 물질이 이동하는 기본적인 현상 중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연 상태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부르게? 네, 그렇죠. 확산이라고 부르죠. 자연 상태의 물질의 이동은 확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냥 물질이 이동하면 그건 우린 전부 다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확산이에요. 근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건 이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화학적 혹은 생명과학에서도 결국 화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니까 화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걸 우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물질의 이동은 확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기본입니다.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그걸 거꾸로 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얘는 ATP를 이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킬 겁니다. 이런 특징, 그러니까 ATP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의 이동 방식은 뭐라고 부르냐? 이건 이제 아까 확산이라고 불렀었으니까. 그럼 이런 방식의 에너지 이동은 뭐라고 부르냐? 우린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능동수송은 확산의 반대야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에 있으면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게 능동수송입니다. 근데 확산은 자연적인 건데 그 반대로 일어나려는 얘는 그러면 자연적일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ATP를 이용해서 한 물질을 무조건 한쪽으로만 계속 퍼나르는 거야.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면 한쪽에는 그 물질이 엄청 많고 반대쪽에는 그 물질이 엄청 적은 상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한쪽을 고농도, 한쪽을 저농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억지로. 이제 그렇게 써먹는 게 요 펌프, 그러니까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능동수송을 이용해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게 해서 그 사이에 기울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능동수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 요 자체가 요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가 세포질이고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 있으면 요 바깥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몸속에 그냥 공간입니다. 빈 공간. 이제 이런 걸 체강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이랑 요 사이에서 요 막을 기준으로 항상 밖으로 Na+를 내보내고요. 세포 안쪽으로 K+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걸 ATP를 사용해서 계속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ATP를 이용할 때마다 밖으로는 나트륨이 나가. 그러니까 안에 있던 나트륨을 밖으로 억지로 퍼내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밖에 있던 칼륨을 안쪽으로 억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잘 이해해 두시고 나면, 시간이 4시 58분이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해 두시고 나서 잠깐 쉴까요? 딱 쉬기 좋은 시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쉬는 시간 전에 정리했었던 게 요거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그냥 나트륨이 지나다니라고 길을 뚫어 놓은 거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K+ 지나다니라고 그냥 통로, 그냥 말 그대로 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면,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펌프 자체가 에너지를 써서 원래 가던 방향,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 될 거고, 그래서 그 거꾸로 방향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이제 농도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 수송을 하는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더라라는 건데, 근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세포 밖으로는 나트륨을,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는 칼륨을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했던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런 게 필요했느냐라는 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세포 밖으로 나트륨, 세포 안으로 칼륨을 그냥 보내는데, 얘가 이제 방금 ATP를 소모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ATP를 쓰고 싶을 때 써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주변에 ATP가 있으면 항상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TP가 공급되는 한 항상 이 나트륨하고 칼륨을 하나는 밖으로 하나 안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ATP를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내냐면요, 이 ATP는 세포 호흡을 하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 세포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결과로 항상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자, 저 뉴런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세포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 호흡을 계속 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뉴런이 살아있으면 세포 호흡은 당연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쟤는 살아있으면 세포호흡은 계속 할 거고요. 그럼 쟤는 계속 세포호흡을 하니까 ATP를 계속 만들어낼 거고, 그럼 ATP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ATP는 계속 공급될 거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쉬지 않고 항상 그냥 밖으로 나트륨, 안으로 칼륨, 이거를 계속 이제 퍼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나머지 통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트륨 통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 통로가 길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길이 뚫려 있다고 봅시다. 여기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있으면 얘는 이제 뚜껑 같은 게 옆에 달려 있어요. 뚜껑 단백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걸 평소에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물질이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평소 상태야. 아예 닫아둔 상태. 그러니까 이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건 존재하긴 하지만 닫혀 있는 상태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닫힌 상태가 기본이긴 한데, 문제는 이 칼륨 통로 닫힌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일단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일단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받아들여 두되, 나중에 학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꿔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방식이랑 같으면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칼륨 통로가 닫혀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이렇게 닫았던 것처럼 칼륨 통로도 똑같이 뚜껑이 있어. 닫는데, 근데 문제가 칼륨 통로의 뚜껑은 닫아도 다 안 닫혀요. 뚜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일부 새어나갈 틈이 생기게 조금만 닫힙니다. 그러니까 조금 틈이 남아있게 닫힙니다. 이게 한 가지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세 개를 하나씩 그려놓긴 했지만, 원래는 나트륨 통로도 되게 여러 개 있고 칼륨 통로도 되게 여러 개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도 되게 여러 개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여러 개 중에서, 그러니까 10개 있다고 치면 나트륨 통로는 10개가 다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한두 개는 열려 있고 나머지 8개, 9개는 닫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두 가지 이론이 다 공존하기 때문인 건데, 지금 주로 쓰게 되는 건 뒤쪽입니다.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2개는 열려 있고 8개는 닫혀 있다. 이쪽이 지금 주로 쓰는 거긴 한데, 그냥 아무 쪽이나 편한 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아직 선생님들 중에서 앞에 이론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긴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핵심은 10개 중에 2개가 열려 있든 아니면 이게 뚜껑을 그냥 닫았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틈이 남든 상관없이 우린 그걸 일부 열린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열림 상태가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상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다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밖에 나트륨하고 칼륨을 안으로 집어넣잖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펌프 때문에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나간 나트륨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죠.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트륨이 계속 쌓이고 안쪽엔 나트륨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기준으로는 나트륨은 바깥에가 고농도 그리고 안쪽이 저농도로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칼륨은 안으로 얘가 퍼나르게 되는데, 얘가 안으로 퍼나르는데 얘는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씩 새어나가는 게 생겨버려요. 그럼 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칼륨도 근본적으로는 들어올 거고 그래도 대부분 닫혀 있으니까 안에가 고농도고 밖에가 저농도가 되긴 해. 근데 이 칼륨의 농도 기울기, 농도 차이는 나트륨의 농도 차이에 비해서 엄청 적어. 그러니까 칼륨은 안에가 조금 더 많은 거에 되면 나트륨은 바깥에가 훨씬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값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근데 또 거기다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 건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이동하는 방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트륨은 한 번 이동시킬 때 세 분자씩 이동시킵니다. 세 개의 나트륨 이온이 이동해요. 근데 칼륨은 두 개씩만 이동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나트륨은 애초에 세 개씩 내보내는데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지겠지. 근데 칼륨은 두 개씩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새어나가기까지 하니까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는 거지. 이게 기본이 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 나트륨은 바깥이 많고 칼륨은 안이 많은 상태, 이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냐? 그럼 전체 양이온 개수가 세포 밖과 세포 내부 중에 어디가 더 많다는 얘기가 돼요. 양이온의 총 개수가. 세포 밖이 안보다 훨씬 많겠죠. 그치? 칼륨이 안이 많다고는 해도 칼륨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나트륨은 바깥에가 훨씬 많잖아. 그래서 이 양이온의 총량이 바깥에가 많고 안에는 적은 상태가 됩니다. 이 양이온의 총량 차이만으로도 어떤 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실제로 그럼 이 바깥에가 플러스 안쪽에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실제로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위차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전위차는 다른 말로 전압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물리에서는. 그런 전위 차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뭐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그냥 이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평면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높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 근데 물이 하나는 여기 한 이 정도에서 담겨 있는 요 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물 수면이 한 요 정도에 있어. 그리고 하나는 수면이 높은 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데 기준으로 하나의 물의 수면은 우리가 서 있는 데보다 더 낮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서 있는 데보다 더 높아. 그러면 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저렇게 따지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저렇게 생각하면 적용이 되는 걸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물 한쪽 수면이 이쯤 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면만 돼도 훨씬 높죠.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플러스거든.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면과 이 수면 사이에서의 물의 흐름을 보면 결국 여기서 여기로 물이 흐를 겁니다. 그치? 이걸 그대로 전기에 적용시키면 돼요. 양쪽 다 플러스여도, 양쪽 다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플러스가 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플러스가 더 많은 쪽이 실제 플러스를 띄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적은 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제 전류의 흐름이 생겨요. 만약에 흐르도록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거나 전류가 흐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양쪽에 위치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로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지. 전압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 이 상태의 뉴런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전압계를 꽂잖아? 그럼 전압계에 전압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에 비해서 안에가 얼마나 마이너스인지를 측정해보면 내부가 마이너스 70mV라고 측정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가 어떻다, 이걸 아예 바깥을 0으로 맞춰놨을 때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을 띈다라는 얘기야.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바깥이랑 안으로 개념을 하면 뭐 바깥에가 플러스 40이고 안에가 뭐 플러스 30, 뭐 마이너스 30이고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다를 수도 있어 그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거 일일이 나열할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70을 띈다. 그러니까 바깥을 0으로 봤을 때 안쪽은 마이너스 70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위 중에서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뉴런이 작동할 때가 아니라 뉴런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전위가 되는 거고, 이걸 그래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위다, 휴지전위라고 부릅니다. 혹은 휴지막 전위라고도 부르는데, 뭐 막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 이제 휴지막 전위, 이렇게 휴지 전위 내지는 휴지막 전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상태가 돼서 외부가 플러스, 내부가 이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린 분극 상태라고 불러요. 극이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게 뉴런의 디폴트예요. 그냥 뉴런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차피 계속 작동할 거니까. 그리고 통로 두 개는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고, 딱 이 상태로. 그래서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를 띠게 되겠고, 그래서 분극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렇게 있었던 뉴런의 축삭 돌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축삭 돌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분을 확대해서 가져왔을 때 얘네들은 요런 단백질들의 요런 역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축삭돌기에다가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주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주든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든 뭐 어차피 결국은 다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가 될 건데, 이 뉴런이 외부 자극을 받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친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때렸다던가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소리를 들었다던가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 외부 자극을 이 축삭돌기 뉴런이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단 하나,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이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거든. 좀 더 뒤에 줘볼게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열리는데 칼륨 통로는 그냥 원래대로 똑같아. 그냥 일부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당연히 작동합니다. 얘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 이 세포가 살아있으면, 저 뉴런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건 작동하니까 빼고, 요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날 거냐면, 바깥에가 나트륨이 훨씬 많고 안에가 나트륨이 훨씬 적은 이 농도 기울기가 있던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리면 바깥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확산되겠죠. 그냥 길만 열어주면 돼. 왜? 애초에 이미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길만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내부의 양이온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충 얘기해 합시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립시다.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70mV 상태로 자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쭉 유지되고 있었다가 전위가, 그러다가 외부 자극을 받아서 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그때부터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점점 안에 전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까지 아예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가 플러스, 바깥에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쭉 흐르는 거지. 나트륨이 쭉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콸콸 들어오다 보면 플러스까지 가는데, 이때 보통 이 플러스의 최대치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기본으로 하는 값이 플러스 30mV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책마다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은 플러스 30, 어떤 책은 플러스 40, 어떤 책은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 어떤 책은 그래서 그 평균값인 플러스 35, 이렇게 다 잡고 있거든요. 저 플러스 30은 수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선 당연하게 그냥 저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써요. 근데 저건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거니까 저것도 조금씩은 고쳐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계약하고 나서.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치고, 일단 우린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30까지 올라가게 되는 요 과정, 이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분극을 벗어난다. 그냥 탈분극이 되는 거고. 이때 저 최종적으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30을 뛰게 되는 요 전위를 콕 집어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활동 전위라고 부릅니다. 좀 이름이 처음 이제 배우게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름을 짓는 것 자체를 조금 복잡하지 않게 지어놨잖아, 최대한. 휴지 전위는 좀 생소할 수 있어도 휴지 전위가 쉬고 있는 상태의 전위고 이건 활동 전위, 일할 때의 전위니까 이름 자체는 좀 직관적으로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최대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뭐 적일 분극으로 이름 지어놨는데 그거 거기 그 분극 상태에서 벗어난다, 탈분극, 이렇게 이름 지어놨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이 뉴런이 자극받은 거야.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은 것도 이 과정을 거쳐서 듣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때려서 그게 뭐 아프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아들였다가 되는 거고. 그런 자극을 받아들인다의 과정이 다 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뉴런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니까 결국 이 뉴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마이너스 70mV로 다시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다시 분극으로 되돌린다 해서 이제 재분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분극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통로는 열렸던 걸 다시 닫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부 열려있던 칼륨 통로를 완전히 다 열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혔으니까 나트륨은 더 이상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나트륨이 바깥에 계속 다시 쌓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근데 저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칼륨은 오히려 안에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갈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이번에 양이온의 이동이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쪽에 플러스 바깥쪽에 마이너스로 뒤집혔던 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 뒤집을 수 있겠지. 밖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는 거지. 칼륨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를 양이온 들여보내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꿨다가 다시 양이온 내보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꾼다가 되는 건데, 그때 들어오는 양이온은 나트륨일 거고 저 재분극하면서 나가는 나트륨은 칼륨일 거고, 이렇게 종류의 차이만 있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다 그냥 양이온을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 70mV까지 될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뭐 다시 명칭은 없겠죠. 그냥 휴지 전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재분극인데, 근데 얘를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밑에 체크랑 겹쳐서 조금 빨릴 수 있으니까 살짝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쭉 이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0인 거고, 얘는 재분극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가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분극을 어디까지로 보냐면 여기서부터 요 활동 전이일 때부터 최대일 때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재분극으로 보는데, 이 재분극이 끝나갈 때 지점에서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가서 보통 여기가 어느 정도를 띄게 되냐면 마이너스 80 정도를 띄게 되는 이 지점이 나타나거든요. 일단 이 지점의 명칭은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과하게 분극됐다고 해서 이제 과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분극은 일단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한 게, 칼륨 통로는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일부 열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는 열려 있다 보니까 얘가 닫는다고 한 번에 딱 닫혀갖고 칼륨 이동 그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새어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양이온이 원래 새어나가서 딱 70 맞출 때까지 새어나가고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새어나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과분극이란 표현도 안 중요하고 과분극이 왜 일어나는가의 이론도 안 중요합니다. 사실 과분극은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몰라도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선 당연하게 저 마이너스 80mV가 재분극 마지막 시점에 나타난다는 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런 게 나타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저게 뭐 과분극이고 그게 왜 나타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재분극 끝날 때 마이너스 80까지 찍었다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걸 뭐 원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재분극 과정이고,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자극의 형성입니다. 자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형성된 자극은 어떻게 쓰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체로 자극이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뇌 쪽에서 판단해서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기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자극도 다 이 방식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명령이든 단순히 받아들인 자극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런 자극의 모임이에요. 각 뉴런의 이런 탈분극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뉴런들의 그 기능은 전부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거 보면은 지금 저렇게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표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병원에서 뭐 볼 때? 심박동 볼 때. 실제로 저게 심장에 있는 근육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한 번씩 탈분극해요. 그래서 심장의 탈분극을 확인해서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우리 심장 박동 확인하는 이 기계의 요게 이거예요. 사실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탈분극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극의 형성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디테일 좀 더 잡은 다음에 형성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거고, 오늘 목표는 전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달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시간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디테일이 뭐가 있냐면 이 자극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는 뭐 명령이나 방금 얘기한 이런 그 생각 같은 거에서는 조금 그 자극의 크기를 구분할 일이 없다고는 치더라도 외부 자극은 외부 자극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그냥 뭐로 할까요? 날아가던 모기가 저한테 와서 부딪혔어요 라고 하는 자극의 크기가 있을 거고, 누가 날린 야구공이 저한테 와서 부딪힌 정도의 자국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막 축구 선수가 찬 축구공 같은 게 와서 부딪히는 정도의 자극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차에 치이는 정도의 자극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자극의 크기가 서로 다 어떤 거야? 다르죠. 실제로 그럼 우리는 저걸 다르게 받아들이겠지. 대충 생각해보면 당연히 날아다니는 모기한테 부딪혔다고 아프지는 않을 건데
차에 치였는데 안 아프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우리가 자극의 이 크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 날아다니는 모기가 나한테 부딪히든 만약에 이거는 아예 못 느낄 정도의 작은 자극이라고 한다면야 탈분극 자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부터는 느낄 수 있는 자극이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자극의 크기의 그 기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날린 야구공에 맞아도 활동 전이는 30이고요. 찬 축구공에 맞아도, 선수가 찬 축구공에 막 직격타를 맞아도 똑같이 30이고요. 차에 치여도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아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는 활동 전이가 플러스 40일 수 있거든. 그 사람은 날린 야구공에 맞아도 플러스 40인 거고, 얘기 맞아도 플러스 40인 거고, 차에 치여도 플러스 4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진 않아. 그럼 우리는 이 자극의 크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날린 야구공 정도의 자극이 일정 시간 동안 탈분극이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자극이라면, 그거보다 센 선수가 찬 축구공에 막 직접 맞았다 이런 거는 같은 시간 동안 2번의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런 식인 거고, 차에 치였다라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 10번의 탈분극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탈분극의 횟수를 통해서 우리는 활동 전이의 그 자극의 크기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극이 얼마나 강해지든 우리는 활동 전이의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너무 작아서 느낄 수 없는 자극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극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기준이 존재할 텐데, 그 기준을 우리는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역치보다 작은 크기의 자극들은 아예 활동 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뉴런의 전이 변화를 관찰을 해보면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 나타나면 그 자극이 왔으니까 그래도 약간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자극이 너무 작아서 살짝 올라가다 말고 그냥 다시 나트륨 통로가 닫혀버려요. 그냥 잠깐 열렸다 닫히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역치 미만의 자극일 때, 역치보다 작은 자극일 때인 거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면 자극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탈분극 플러스 30 찍고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지. 단지 자극이 세지면 자극의 빈도가 늘어나는 형태다. 오케이? 활동 전이의 빈도가 늘어나는 형태다. 이게 자극의 형성이고요. 이제 전도인데 해봅시다. 이렇게 자극을 만들었으면 이제 자극의 전도, 얘는 뭐냐면 자극의 전도. 이렇게 만들어낸 자극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팔에 자극을 받았으면 이 자극이 뭔지 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극을 뇌로 보내줘야겠죠. 반대로 뇌에서 생각을 했어. 그 뇌에서 한 생각으로 지금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내 뇌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팔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가 만들어낸 자극을 요 팔한테까지 전달을 해야 일어나는 거니까, 항상 자극은 만들어지고 나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건데, 이 자극의 전도는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그 열전도라고 하는 걸 처음에 배웠을 때 그걸 기억하시면, 사실 원래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그런 거죠. 그 열전도가 뭐냐면 우리 그 뜨거운 물에 담가놓은, 끓는 물에 담가놓은 젓가락이 뜨거워진다, 이런 게 열전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젓가락이 이쪽 끝이 받은 열 에너지를 반대쪽 끝까지도 전달한다, 이게 열전도. 원래 전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하나의 물질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의 이동, 이런 게 전도니까. 그러니까 뉴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게 전도야. 그래서 만약에 이 뉴런에서 여기 이 부분에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이 자극이 얘가 탈분극을 하고 여기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 그 활동 전이가 이동하는, 이 뉴런 안에서 이동하는 게 전도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전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양방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기억해두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전도의 원리는 뭐냐면 그 뉴런을 아까처럼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자 여기에 이제 탈분극이 일어났어. 자극을 받은 지점이 여기인 거야.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면 여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올 거고요. 그럼 여기 내부에 나트륨이 많아지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만 탈분극을 했으니까 양쪽은 그냥 분극 상태거든요. 분극 상태인 애들은, 네, 분극 상태인 애들은 나트륨이 어때요? 아까 어땠어? 분극 상태일 때 세포 내부의 나트륨은 적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나트륨이 적어요. 분극 상태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바깥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나트륨이 많은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뉴런 안에 나트륨이 고농도인 데가 생기고 나트륨이 저농도인 데가 생겼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나트륨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가 되면서 나트륨이 양쪽으로 확산됩니다. 그럼 옆에서 나트륨이 확산되어 오면 얘네들은 지금 얘가 탈분극 했구나.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탈분극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얘가 탈분극 되면서 또 이 옆에 애들이 나트륨 확산을 받아서 탈분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되는 게 자극의 전도입니다. 오케이? 전달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에서 관련된 이제 뉴런의 구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뉴런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뉴런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뉴런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먹긴 했는데, 얘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뉴런입니다. 얘가 막 수억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은 뉴런 말고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생겨먹은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쯤 그릴까? 이쯤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뉴런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뉴런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까지 얘기했던 요 놈, 그러니까 이 기본이 되는 요 놈, 얘는 연합 뉴런이라는 애입니다. 연합 뉴런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뇌세포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뇌세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뉴런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 둘은 이제 이 연합 뉴런이라고 보이는 얘랑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 세포 하나의 길이가 연합 뉴런은 정말 짧고 작아요. 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세포의 크기 있지. 세포라고 하는 건 되게 작잖아. 실제로 딱 그 크기만큼 안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는, 요 크기가 다 들어가는 게 연합 뉴런입니다. 진짜 작아. 근데 요 위에 아래 얘네들은 뭐냐면, 위에 얘는 운동 뉴런이고 아래 얘는 감각 뉴런이거든요. 이 운동 뉴런이나 감각 뉴런은 뭐 당연히 세포니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크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길이로만 따져보면 운동 뉴런 하나, 세포 하나가 팔 길이만큼입니다. 실제로 팔 전체에 운동 뉴런 하나가 쭉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게 길어. 얘네들은 세포들이 되게 길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하나의 크기, 되게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세포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감각 뉴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시신경이라던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감각신경이라던가 이런 신경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이런 감각 뉴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뇌가 제 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뉴런이 운동 뉴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따져보면 얘는 판단이 주기능이고요. 이 둘은 전달이 주기능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 뭐 할 거냐면, 얘는 뇌가 만든 명령을 전달할 거고요. 얘는 밖에서 온 자극을 뇌한테 전달할 거란 말이야. 기능적으로 다르지? 그래서 생겨먹은 게 달라. 어떻게? 얘네들은 전달,
이 자극을 잘 전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얘는 자극을 전달하는 거랑 상관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얘는 축삭돌기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얘는 축삭돌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씌워져 있습니다. 저놈의 이름이 마리집이에요. 이게 말이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요 하나하나가 마리집 한 개 한 개입니다. 저 마리집은 뭐냐면 저 마리집 가운데 제 심처럼 쭉 축삭돌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 축삭돌기를 이렇게 마리집이 감싸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마리집은 그냥 세포야 세포. 그래서 마리집마다 따로 핵이 있어요. 세포니까. 근데 마리집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기능이 없어. 따로 기능이 있어갖고 막 제가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세포가 아니니까 그냥 죽은 세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죽은 세포 같은 게 그냥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감싸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요 세포의 이름도 얘기를 해보면 이 마리집을 이루고 있는 요 길쭉한 세포, 얘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요 길쭉한 세포를 이렇게 말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롤케이크 말듯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분극, 탈분극, 재분극 같은 이 자극의 형성은 세포막, 요 막단백질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막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 막단백질 위에다가 뭘 감아놨어. 그러면 단백질들이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저 마리집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탈분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두면 무슨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시 뉴런 하나 축삭돌기를 쭉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마리집을 좀 띄엄띄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자극을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에다 줬다고 해봅시다. 내가 자극을 1번에다 주면 여기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나트륨 확산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탈분극 못하니까 이 확산되는 나트륨이 마리집 있는 데를 쭉 지나서 여기까지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탈분극? 여기가 탈분극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가 탈분극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트륨 확산은 여기까지 쭉 일어나서 여기가 탈분극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마리집이 중간중간 있잖아? 그러면 뉴런의 특정 지점부터 뉴런의 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빨리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 같은 애들은 전달 속도, 저 전도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마리집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요 마리집이 없이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의 명칭은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이걸 이제 랑비의 결절이라고 또 불러요. 명칭이 있어. 근데 이 랑비의 결절은 안 배우는 학교는 아예 안 배웁니다. 그래서 아예 몰라도 되는 명칭일 수도 있어요. 저건 이제 배우는 학교만 배우는 명칭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냥 용어 한두 개 추가해서 외우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외운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랑비의 결절 부분들이 요 빈 부분, 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들이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부분들은 탈분극이 못 일어나서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린 이런 형태의 전도를 마리집이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가면서 전도한다라고 해서 도약 전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도약이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도약 전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마리집이 있어서 도약 전도를 할 수 있는 운동 뉴런이나 감각 뉴런 같은 애들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마리집이 없어서 도약 전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연합 뉴런처럼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됐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오늘 나간 내용에 대한 걸 좀 바로 다음 주에 외워와서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프린트 좀 뽑을 테니까 프린트 받고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저는 종이 프린트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왜냐면 저 어차피 그 PDF 파일 그냥 프린트 PDF 파일 올려드릴 거거든요, 톡방에. 그럼 저는 종이 프린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셔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드릴게요. 열면 맞지? 아니, 자극해준대. 그냥 뒤로 쭉 넘겨. 한 장 받고 뒤로 쭉 넘기시면 되겠고, 여기도 뒤로 한 분 하나 갖고 뒤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프린트 잠깐 봅시다. 프린트 보면은 우리 이제 오늘 한 내용이 그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두 장에서 따로 찝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뽑았어요. 잘 혹시 글씨 잘 안 보이거나 하면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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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11명이구나. 아무튼 뽑을게. 미안. 아무튼 요거 이제 그 프린트 보시면 처음부터 해서 그 4전까지 딱 나간 걸 거니까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민마리즘 유런, 마리즘 유런에서 그림 있는 거 있거든요. 다 거기까지 그냥 나간 거거든. 마지막에 딱 그 4번 내용만큼만 남은 건데 아무튼 그 전까지 다 나간 거니까 그만큼을 공부해 오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그 프린트를 다시 읽어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프린트 다시 보다 보면은 조금씩은 수업 시간에 설명이 조금 안 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전달이랑 좀 연결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용어나 한번 외워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공부나 해와 보십시오. 그런 거 못 채운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프린트 받았으면 갑시다. 가면서 받아라. 예. 몰라요. 근데 아마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학 어디서요? 화학은 어디서요? 이제? 계속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쭉 한대요.